자,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견디고 버티면 다 좋아지긴 하는 걸까요? 여기서 1년을 더 버티면 손해가 막심해질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가 가정을 뒤흔들 이 정도의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몰랐어요. 잔금 날짜가 하나씩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구를 알고 싶어 월브닷컴에 고민을 남겨봅니다. 2년 사이에 아파트 3개의 등기를 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진 현금은 6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끌어당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고민해봐도 딱히 답도 안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하루하루 올라가는 집값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했고 특히 아이가 태어나 2019년 이후에는 더더욱 뉴스를 보기가 괴롭고 가시에 걸린 것 같았어요. 후회를 만회하고자 눈에 보이는 청약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지방에선 신축이면 분명 많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에 10대1 경쟁률의 미계약분 하나를 얻었습니다. 미친 부동산 상승장에서 2억이 올라졌고 와,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유료 톡방에 늘 참여하면서 고급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투자 목적 말고 제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나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며 10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은 행운아라 생각하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뭔가 아쉬웠습니다. 더 좋은 거 없나? 생각했죠. 그리고 천운처럼 세 번째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마지막에 당첨된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돈을 대려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장 욕심이 나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셋집에 살면서 생겨버린 자산 격차를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나고 자란 서울 목동 같은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최대한 많이 벌고 적게 쓰면서 버텨보자 생각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에 이렇게 벌어서 부동산으로 다 날리는 듯한 이 허탈감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게 다 너 때문이다 화살을 돌리고 얘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명품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날 지경까지 가면서 최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일도 줄였습니다.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한 명이 월브닷컴에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나이님 코크님 가정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저희가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분양권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분양권 3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지금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이분이 보내주신 거를 제가 지금 그 백자료를 좀 보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일단 이제 5살 아이 한 명이 있는 3인 가족이고요. 그 월 수입은 700만 원 좀 더 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래도 많이 아껴서 쓰세요. 300만 원 안 쓰시니까. 그쵸. 그래서 400만 원 이상을 이제 저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 구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양권을 3개를 가지고 계시고, 이게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2개는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23년, 24년에 3개가 다 입주인 거예요. 이거를 분양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현금 6천이 전부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분이 분양받으신 게 분양가가 하나는 6억 8천, 하나는 7억 5천, 하나는 5억 6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도 이게 세,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마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우울하고 힘드신 거죠. 지금 분양가로만 쳐도 한 20억 돼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걸 좀 지금 사연을 좀 잘 정제된 걸 보고 이 백재료를 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도 사람이라서 왜 이렇게 하셨지 진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이미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맞습니다.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사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분양권 투자의 명과 암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투자는 무조건 맞고 어떤 투자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오만하거나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거고요. 또 저처럼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이 있는 거고요. 분양권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분양권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때 그런 투자 방식은 아니야 라고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투자로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대상에 이렇게 딱 꽂히는데 그거보다는 그 투자 대상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지는 원리, 이거를 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양권 투자의 어떤 그런 원리나 어떤 그런 그 위험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분양권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요. 분양권 투자는 말 그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을 사는 거거든요. 지어지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새 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거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에서 여러분 새 집이 많이 오릅니까? 헌집이 많이 오릅니까? 새 집.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익이 커요. 굉장히 크고요. 분양권 투자의 베스트는 언제 나오냐면 내가 분양을 받았던 게 상승장 초반일 때예요. 상승장 초반일 때, 물론 모두 그렇지만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상승장 초반에 하락장이 길게 진행된 상태에서 가격이 되게 쌀 때겠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 그 분양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이 집 진짜 좋은 집인데 위치도 좋고 여기에 새거가 들어오면 진짜 좋은 건데 지금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난 이게 너무 싸다고 느껴져. 사람들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 그러면 그걸 분양권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분양권은 지어지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전세를 놓거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점에 분양을 5억에 분양권을 뭐 3천만 원 피를 주고 샀습니다. 그럼 5억 3천에 내가 매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돈을 다 치를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계약금이랑 그 피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계약금 5천에 피 3천 해가지고 8천만 원을 집어넣어요. 네. 자, 8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 집이 완공되려면 2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을 때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베스트는 입주할 시기에 전세가가 막 5억 5천 이런 거예요. 그치. 내가 분양 받은 가격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더 높아. 심지어 피 주고 산 거보다 더 높아. 자, 그러면 내가 이 집 5억 3천에 샀는데 전세를 5억 5천에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양잔금 치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돈이 왜냐면 너무 전세금으로 다 하고도 돈이 2천만 원 남으니까. 대출을 받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양권 투자 시장의 성공 사례가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승장 초반에 누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분양권 가격이 쌀 때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성공 사례가 주변에서 나와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맞아요. 관심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옆에 뭐 순이가 막 웃어, 괜히 웃어. 그리고 막 그 쇠사슬 달린 가방을 들고 와. 그거 비싼 거를. 그럼, 너, 샤넬? 그거, 금색 쇠사슬 걸린 거. 은색도 있고. 그걸 들고 와요. 너 뭐 요즘에 좋아? 아니, 나, 3년 전에 나도 그냥 뭐, 못 모르고 하나 했는데 이게 엄청 잘 됐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나도 분양받으면 전세 놓으면은 돈 하나도 안 들고 집이 하나 생기겠네. 이런 생각이 생겨요, 사람들은. 생기죠. 왜냐면 분양권 시장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양가가 쌀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자, 3년이 지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승장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장이 오니까 분양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분양할까요? 싸게 분양할까요? 더 비싸게 해야죠. 그렇죠. 왜? 비싸도 사람들이 살려고 안달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매입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19년에 눈을 뜨고 분양을 3개를 2019년, 20년에 받았다는 거는 뭐 물론 지나고 나서 아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거 어차피 3년 뒤에는 뭐 전세 놓으면은 그렇지. 내가 분양 대금 잔금 없이도 치를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분양가가 높아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분양받으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6억 8천, 하나는 7억 5천, 하나는 5억 6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양가가 두 개는 이 중에 부산에 있는 거, 하나는 서울에서 되게 이제 제일 외곽에 있는 데인데, 제일 외곽에 있는 데요. 이거를 이 가격에 받으시니까 시장이 반대가 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베스트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실제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는 뭐냐? 나는 분양을 6억 8천에 받았는데 베스트는 전세를 7억에 놓는 게 베스트였겠죠? 좋죠. 원래는? 근데 6억 8천에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분이 분양받으신 데를 제가 살펴보니까
주변의 신축 아파트나 이런 거 전세가를 봤을 때 이거 전세가 3억에서 4억 사이 나갈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6억 8천에 분양받았으니까 한 3억 정도 필요하겠죠. 그쵸. 4억에 나간다고 쳐면. 이거 하나를 내가 막는데 3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지금 현금 얼마 있다? 6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죽겠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몇 개다? 3개. 3개인 거예요, 이런 분양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항상 이분도 아까 그 사연에서 나왔는데 아, 이거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아쉬운 마음에 하나 더 했다. 3번째 걸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잃지 않는 투자를 강조합니다. 자, 잃지 않는 투자는 뭐냐? 더 벌진, 여러분들이 이거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쪽박 차는 거. 이런 거면은 욕심이 생겼을 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강조하는 더 많이 못 벌더라도 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선택, 망할 수도 있는 선택을 철저하게 하지 마셔야 된다. 일단 이걸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조심해서, 항상 조심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권 투자의 명과 암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의 이제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매달 4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20억이에요. 지금 분양 받으신 게. 즉 무슨 얘기냐면 전세를 뭘 하든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이분은 그 20억을 어디선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금으로 받든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든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파는 겁니다. 네. 하나만? 아니면 2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 걸 팔아야 돼요? 부산 걸 팔아야 돼요? 지방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떨어지는 시장을 실전 투자자로 안 겪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답은 이겁니다. 3개 다 내놓으세요. 3개 다 내놔야 돼요. 3개 다 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골라서 이거는 좋은 거니까 킵해하고 이것만 팔아야지. 이거는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갑자기 내리게 됐는데 갑자기 저기서 사자가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럼 그때 막 전략을 세워요? 일단 무조건 뛰어야죠. 그때 막 이쪽으로 도망갈 척 하다가 이쪽으로 도망갈까 막 전략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아니 냅다 달리는 거죠. 그냥 냅다 뛰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3개를 다 내놓고요. 3개 중에 팔리는 대로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마. 너나니 그래도 부산 거 팔고 서울 걸 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은 이거 분양권 시장에서 한번 안 되면 여러분들 그런 거 절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놓고 3개 중에 팔리는 걸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한테 방향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살린다는 마음을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이분이 다른 거 보니까 직업은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래요. 비슷한 소득으로. 자, 그러면 서울 게 팔리면 서울 거 파시고요. 부산 게 팔리면 부산 걸 파세요. 대신 딱 하나만 남기세요. 하나만. 왜? 하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분이 지금 전세를 3억에 살고 계시거든요. 3억 8천. 3억 8천에? 그러면 거기 현금 6천이면 대충 4억 이상 네네.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분양잔금을 치르면서 나머지 모자라는 걸 대출하시면 한 달에 400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 2개를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희망적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여기 Just the way you are 이분이 분양권 마이너스 P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마이너스 P를 내가 마이너스를 안 보고 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자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자 막 뛰어오는데 내가 뭐 신발 하나 벗겨진다고 해갖고 막 신발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냥 무조건 냅다 뛰어야 되잖아요. 일단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상황도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3개를 다 내놓고요. 2개를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살리세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 하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까지 못 팔린 거. 왜? 제가 희망적 메시지 좀 드리고 싶은데 다행히 이분이 분양받으신 거 3개 다 비싸게 분양받으셨지만
다행히 세 개 다 가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도 별로일 것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단기 하락 구간을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버틸 이게. 수가 없어. 왜냐면 영끌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영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는 팔고 하나는 끝까지 잡고 버텨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두 개에서 이 사연자분이 손해본 거는 그 하나 지킨 애가 나중에 그만큼을 만회해 줄 수 있다. 물론 큰 돈을 벌진 못하겠지만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갖고 빨리 세 개 전부 다 부동산에 다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희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만 잘 지키면 5년 뒤, 10년 뒤에 휴, 다행이다. 그래도 그때 정신줄 똑바로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백방으로 뛰었던 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만약에 마피가 몇 억씩 붙어서 내어줄 돈이 없어서 모두 못 파는 상황이 오면 대출이 가능하냐? 일단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어줄 돈이 없어서 모두 못 파는 상황이 온다면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하면 안 돼. 게 하면 안 돼. 지금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냐면 정말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부동산 하루 종일 부동산만 돌아다니겠다는 생각까지 하셔야 된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무조건 3개 중에 2개는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궁금하신 건 대출이 가능하냐?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다 규제지역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규제지역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뭐 예를 70% 나온다 쳐요. 근데 일단 DSR에서 걸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20억이에요. 20억인데 70% 대출을 한다고 하면 14억이죠? 네. 그럼 14억 대출을 내면은 지금 현재 금리로 치면은 월 감당해야 되는 거 1,000만 원 그냥 넘어가요. 1,000만 원이 뭐야? 얼마야?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 그 14억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 사연자분 소득이 700인데 감당이 되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오산이다. 내 소득과 지출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 사연자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3개 다 내놓고 다행히 2023년, 24년이니까 아직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리고 팔기 위해서 부동산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계속 내놓으시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지금 너나인님께서 지금 이제 솔루션을 주셨는데, 네. 3개를 다 팔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생각하셨던 답변이신가요? 아니, 또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생각했던 방법이긴 해서 네. 제가 이미 부동산 몇십 군데에 전화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이후에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풀리면서. 네네. 그리고 1번, 3번은 풀리자마자 바로 다 이제 각각 시기에 맞춰서 다 풀리기 전부터 전화를 부동산에 여러 군데 돌리고 이렇게 내놨는데 네. 마이너스 거의 계약금을 날리는 수준으로 해놔도 네, 아무도 연락이 없다고 그렇게만 하시더라고요, 계속. 네. 1번, 3번 모두 다? 네. 지금 그럼 상황이어서. 어느 선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그냥 계약금을 날리는 선까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억에 분양받은 거는 네, 마피에 7천으로? 내놨고, 마지막 거는 네. 어차피 일단 지금 뭐 거래가 거의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때 말씀하시고 또 이게 시간이 조금 있고 무이자로 끌고 가서 이거는 아직은 그냥 부피에 내놓자 마이너스만 해도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데 가격만 그냥 떨어진다 이렇게 막 다들 말씀을 하셨고 부동산들에서 일단은 마지막 거는 무피에 올려놓은 상태고 이제 혹시나 마이너스가 연락이 오면 나는 맞춰줄 테니까 연락을 무조건 해달라 요렇게는 얘기를 해놨고요. 네. 추가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게 이렇게 안 팔리는 상황에 이걸 어떻게 제가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전화를 붙잡고 막 계속 했거든요. 네, 찾아가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게 잘 팔리지가 않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부동산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네. 네, 직접 팔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 지역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올리셔야 돼요. 다, 네, 네. 제가 그리고 직접, 계속 네, 올리셔야 돼요. 계속. 계속, 네. 네, 네. 그리고 부동산도, 몇 군데 내놓으셨어요? 각각 한 7, 8군데 정도? 아. 네, 한 100군데 내놓으셔야 돼요. 100군데요? 네. 네, 네, 100군데 내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 인근에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구축 아파트들 다루는 부동산에다가 네. 진짜 싼 가격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진짜 싼 가격. 네. 네, 지금 네. 아까 무피로 내놓으셨잖아요. 마지막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본인이 팔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팔겠다 마음을 먹고 되게 싼 가격,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거래가 전국적으로 한 건도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거래는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전세 안 나가는 것도 이슈고 투자자들 전세 안 나가는 게 힘드니까 저한테 얘기하실 때 제가 그러거든요. 무조건 싸게, 엄청나게 싸게 내놓으면 나간다. 네. 예. 그리고 그게 아파트의 장점이에요. 예. 거래를 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변에 부동산 7, 8군데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네, 예. 더 많이, 예. 많이.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100군데라고 말한 게 그 100군데가 상징적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100군데. 진짜 네, 100군데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100군데도 어떻게 고르셔야 되냐면 음,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근처에 구축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 구축 아파트 가격이 뭐 3억 5천이다. 근데 이 주변 옆에 있는 지금 이 분양권이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네. 그걸 알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사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면. 네.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가격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무슨 말인지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너나님 가격을 얼마나 내려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개 중에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한 개만. 하나만 뭐가 살립시다 됐든. 우리. 네. 네. 하나만 살리면 그 하나가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가격을 싸게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걔 하나가 올라가거든요. 네. 5년 뒤, 10년 뒤에는. 그러면서 언젠가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만회해 줄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하락이나 역전세장을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제 주변 제 동료 투자자들 다 멘탈 나갔거든요. 그럴 때. 네,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다 던지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선까지를 딱 그어놓고 거기까지 그 앞에 거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잘라내더라도 이건 지켜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공포에 질리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한 지역에 투자를 4개 했던 분이 있거든요. 제 동료분 중에. 네. 근데 그분이 그 4개를 다 팔았어요. 역전세 맞으면서 멘탈 나가가지고. 아휴,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집이 나중에 시간 상승장 왔을 때 5억, 6억씩 올랐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분은 그 4개를 다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네. 무리를 했으니까요. 하면 안 되는 걸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지켰더라면 네. 그게 나중에 꽤 많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말씀에서 하나만 더. 그렇죠. 하나만 남겨라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도 어쨌든 조금은 그게 회복을 할 수 있다. 회복할 지금 수 있는 있으니까.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찍어줘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이해했어요. 저는 네. 지금 우리 사연자분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고 강한 마음을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네. 그러니까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먹고 두 분이 머리를 맞대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동으로 네. 더. 그리고 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 되게 마음고생 심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런 일 되게 많을 거거든요. 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진짜.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나 모르겠다라고 던져버리면 현실적으로도 파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파산까지 가는 거예요. 개인 파산까지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부동산 카페나 뭐 아니면 뭐 방구하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전부 본인이 다 내놓으셔야 되고요. 주변에 부동산 7, 8군데 아니라 진짜 100군데 내놓으셔야 되고, 내놓으실 때 가격은 이 주변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가격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금 여러 군데에 또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내놓으셨고, 또 진짜 계약금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런 마피까지도 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셨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고, 왜냐면 또 사연 보내면서 이거를 일일이 내가 쓴다는 게, 이걸 엄청 내가 힘든 일이거든. 나의 그 지나온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이거를 일일이 내가 생각하고, 이걸 또 기록하고, 이걸 다시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를 내가 인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희도 충분히 느껴졌고,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본인이 그냥 원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은 정말 이분 정말 힘들 수 있겠다라는 저런 걱정이 저희가 사연 받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 사연을 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남편분하고도 좀 더 이야기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말고 할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니야. 이때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두 분한테는 이번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두 분의 그런 걸 또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젊으니까요. 젊을 때 맞아요. 실패한 거는 또 나중에 또 돌아올 수 있겠죠. 이게 더 자산이 돼서. 암요. 지금 30대죠? 30대잖아. 네, 30대 중반? 네. 저희 또 구해줘 월부 또 이제 그런 사연들 보면요. 40대, 50대인 분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헤쳐나가셔서 그게 또 동력이 됐고, 그런 게 또 이제 경험이 돼서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좋은 선택할 수 있었고, 더 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진짜 나이가 이게 어쩔 수 없어. 그거 진짜 시간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한테 시간이 있고, 남편분 정말 잘 다독여서, 남편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겠죠? 그래도 요새는 그래도 좀 저희가 이제 좀 가정과 건강에 조금 집중을 해서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야. 정말로. 너무 다행이야. 아이 보면서 진짜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그런 모습을 또 아이가 보고 자라면서 배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또 이렇게 서로 더 으쌰으쌰, 더 이렇게 좋게 나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절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은데, 5살이에요, 애기? 네. 아들내미인가요? 네. 사도만 씨. 네, 아이가, 우리 애는 7살이에요. 딸이. 연상이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모의 실패나 실수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의 실수나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수나 실패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저는. 네,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거를 잘 아이한테, 오히려 아이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요, 저는. 네, 멋지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도 더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좀 전에 제가 감동받았는데, 우리 또 댓글에, 저기 같이 참여해주신 7,000분이 막 응원해주시고, 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기 보면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도 뭐, 마이너스 얼마예요. 저도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동굴 안에 있으면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왜 여기 들어와 계실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우리 모두는 본인의 실수나 아쉬운 부분들을 과거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예, 그것만 잘 잡으면 돼. 그러니까 막연하게 희망의 룰을 돌리지 말고 그렇죠. 머리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정하게. 머리는 냉정하게. 네. 네.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뭘지 그거를 냉정하게 따지고 그러면서 네. 그걸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내 마음속 열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예,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아직 정신 못 차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명상하셔서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뭔가 이제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와닿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꺾이지 그냥 않는 게 걱정만 중요하니까. 이만큼 막 쌓여가지고 사실 걱정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서 상황을 제대로 볼 그게 없었거든요. 좋아요. 네, 행동합시다. 네. 네, 코크님 인사해주세요. 네. 아직도 긴장이 네, 돼서 너무 자꾸 감사합니다. 볼펜을 네. 껐다 켰다 하시네요. 이게 또 내가 손이 왜 저래? 버려. 던져. 네, 던져버려. 죄송합니다. 네.